서울의 겨울밤은 차가웠습니다. 눈발이 가로등 아래로 흩날리며 송파구 올림픽로의 아파트 단지를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24층 2403호, 그곳에는 김정환과 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했고 서연은 강남의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결혼 5년 차,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맞벌이 부부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환은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등이 켜지고 익숙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정갈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향하던 정환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지만 정환이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정환의 손이 문 손잡이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아지네요. 그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창밖 네온사인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녀의 얼굴에는 정환이 잊고 있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도 연락할 거죠? 목소리에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환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고 서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이불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가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방금요. 정환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이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친구요. 고민 상담 좀 해줬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히려 약간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정환은 고개를 저으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연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침대 반대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고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오빠. 서연은 정환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줄곧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환 씨라고. 그게 더 세련됐다고, 더 평등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정환도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녀는 누군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목소리로. 다음 날 아침 정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송파구가 보였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하나둘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서연의 폰은 항상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몰랐습니다. 아니,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라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한다고.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이불 아래로 사라진 휴대폰. 점심시간, 정화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옆 테이블 후배들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형, 요즘 부부싸움 안 해요. 우린 안 싸워요. 와, 부럽다. 비결이 뭐예요? 대화를 안 하면 돼요. 정화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후배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정화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DJ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만 가요. 전 외로워요. 정화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환이 들어서자 재빨리 화면을 닫았습니다. 일찍 왔네요. 네. 저녁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환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서연은 이미 샤워를 하러 들어간 뒤였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물소리가 들렸고 정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민준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 점심 괜찮죠? 정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샤워실 물소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는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화장하는 모습, 출근 전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퇴근 후 샤워실로 곧장 들어가는 패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정화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코드 리뷰 중에도 자꾸 민준 오빠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화는 갑작스럽게 조퇴를 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치과 예약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서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앞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오후 6시, 서연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빌딩에서 나왔고 정화는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옆 골목으로 걸어갔고 거기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환의 심장이 빚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회색 코트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두 사람은 역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마주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한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정한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갔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 테헤란로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택시를 잡았고 서연이 타기 전 남자와 짧게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을 보며 정한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정한은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연의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고 마케팅팀에서 그 얼굴을 찾았습니다. 한민준, 마케팅 2팀 차장. 서연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정한은 그의 SNS를 찾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분명 그 남자였습니다. 정한은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한은 일찍 퇴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강동구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탐정 사무소의 주소였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3층 정직 조사라는 간판이 붙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도 조사 가능한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당연하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 아내입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정한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정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의 일과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의심되는 남자의 정보. 정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선금 100만 원, 증거 확보 시 200만 원 추가입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이요? 네. 요즘은 다들 조심성이 없어서 금방 꼬리가 잡힙니다. 탐정은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정한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현금을 건넸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정한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동대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지만 정한의 눈에는 아무 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오늘 일찍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요. 통화를 끊고 정한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정한은 회사를 조퇴하고 강동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모텔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정한은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찍은 겁니까? 어제 오후입니다. 대상자는 회사에 반차를 냈고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정은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모텔 이름은 아이리스 강동구에 있습니다. 두 분은 약 2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정화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탐정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정환이 의심하면 어떡해? 의심할 리 없어. 당신 남편 당신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래도 걱정 마. 우리 조심하면 돼. 정환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 진행하실 겁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최소 3회 이상의 만남 기록이 있어야 법정에서 유리합니다. 계속 조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화는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24층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배신자가, 그리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내인 사람이. 정화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저녁 먹었어요. 먹었어요. 정화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탐정이 보낸 사진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는 것. 그리고 서연과 민준, 두 사람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송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환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했고 창밖으로 서울 남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대를 지나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곧 한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은 변호사, 이혼 전문으로 15년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정환님 맞으시죠? 편하게 앉으세요. 정환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USB, 모텔 영수증 사본, 통화 기록, 그리고 탐정의 조사 보고서. 증거가 상당히 확실하네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충분히 유리합니다. 배우자 유책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환이 물었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입니다. 상간남에게는 별도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상대방의 경제력과 혼인 파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후 형성된 공동재산을 반씩 나눕니다. 다만 배우자 유책이 인정되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님께 유리하게요. 정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동시에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환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부인과 대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간혹 이런 경우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연이 선택한 길이 있고 정환이 선택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정환은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초동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서연에게 법원의 조정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정환은 그날 일부러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지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정환은 신발을 벗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당신이 이걸 낸 거예요. 네. 왜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환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이가 좀 소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혼까지는. 한민준이요. 정환이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한민준. 당신 회사 동료. 아니, 당신 애인이죠.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준 오빠는 그냥 회사 선배일 뿐이에요. 그냥 선배가 모텔에 같이 가나요? 정환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손을 잡은 사진, 포옹하는 사진,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정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정환이 의심하면 어떡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가요? 정환 씨, 저한테 변명하지 마세요. 변호사한테 하세요. 정환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환은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에 합의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환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민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탐정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민준은 과거에도 2차례 유부녀와 관계를 맺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달 후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정화는 이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서연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안을 검토하셨나요? 서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측은 이혼 자체는 동의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요청합니다. 청구액 5천만 원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신청인의 분류는 명백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까? 이 변호사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5년 동안 신청인은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맞벌이 상황에서도 가사 분담을 했고 배우자를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5천만 원이 과하다고 보십니까? 조정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한민준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요? 네. 한민준 씨는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건 과도한 법적 조치 아닙니까?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양측 모두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시죠.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정환과 서연은 조정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정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환 씨, 제발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해요. 이렇게 끝내지 말아요. 정환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를 소송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정환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남의 가정을 망쳤으니까요. 제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정환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민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인가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정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 조건은요. 손해배상액 1천만 원으로 낮춰주고 소송 취하. 그 대신 즉시 현금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거절하세요. 확실합니까?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빌딩들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환의 세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2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정환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초였습니다.
늦은 밤 귀가했을 때 피고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사했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화는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모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서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원고께서는 결혼 생활 동안 피고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셨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상황에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셨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쁘셨죠. 그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피고가 외로움을 호소한 적은 없습니까?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노력하셨습니까?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변호사님,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불륜 행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질문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변호사는 물러났고 다음으로 한민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증인석에 섰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서연 씨와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까? 작년 9월쯤입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관계를 지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이요. 이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인도 기혼자 아닙니까? 네. 증인의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군요. 피고를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네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도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록이 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이요? 여기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증인,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화는 증인석에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서연과 민준 두 사람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서연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한민준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한다. 정화는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환 씨, 미안해요. 정환은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서초동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환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송파의 집도 서연과의 추억도 모두 뒤에 두고 정환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초역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 정환은 송파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박스, 책들, 그리고 노트북. 나머지는 모두 서연의 것이거나 둘이 함께 샀던 것들이었습니다. 정환은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TV,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미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정환은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새로운 집은 이태원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정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고 밤이면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35년 인생에서 5년을 서연과 함께 보냈고 그 5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측에서 위자료 분할 납부를 요청했습니다. 일시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거절하세요. 판결대로 한 달 안에 전액 입금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준 씨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입금했습니다. 정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빨리 처리했네요.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는 게 두려웠나 봅니다.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환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며 정환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달 후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환 씨, 위자료 분할 납부 안 되면 저 파산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요. 정환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가 카드론까지 받아서 위자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할 납부가 안 될까요? 판결은 판결입니다. 정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정환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끝났습니다. 탐정에게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민준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진 퇴사인가요? 사실상 권고사직입니다. 사내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유부녀와 불륜, 소송까지 당한 거.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의 타격이니까요. 서연은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 이동 신청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일하기 힘들었나 봅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사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탐정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는 이태원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도 각자의 비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겠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정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준이었습니다. 김정환 씨, 저 한민준입니다.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번호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집에 있습니다. 회사 그만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들켰습니다. 이혼 조정 중이에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서연 씨도 제 가정도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정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는 인정했습니다. 김정환 씨, 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그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산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오르막길이 가팔랐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남, 강북, 한강. 거대한 도시가 발 아래 있었습니다. 정화는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서연이 있고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지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법은 정환의 손을 들어주었고 두 사람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정환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리감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고 곧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정화는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쉬웠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숨도 덜 찼습니다. 이태원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정화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찍었던 사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의 사진들.
정화는 한 장씩 넘기며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이었을까요?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마지막 사진을 지우고 나자 사진첩이 비었습니다. 텅 빈 화면을 보며 정화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이태원의 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환도 이제는 그 흐름에 다시 합류할 때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환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냈어요. 라는 가벼운 인사만 건넸고 정환도 네,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정환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에 몰두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리니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환은 회사 후배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판교 맛집 거리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후배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고 정환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형,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편해 보여요. 정환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환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강물은 검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정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신중하게, 더 진심으로. 정환은 차를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환은 카페를 나와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 이곳이 이제 정환의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과 민주는 이제 정환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정환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거나. 무엇을 하든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정환은 그 자유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남산의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환은 매일 아침 조깅을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남산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달리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졌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고 정화는 그 빛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화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었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정환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형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중심이 잡힌 느낌이에요. 정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정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을. 어느 주말 정환은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 잘 지냈니? 네, 어머니. 많이 마르긴 했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먹고 다녀요. 걱정 마세요.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정환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보고 계셨고 가끔 정환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정환아, 너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아요.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진짜로요. 어머니는 정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힘든 거 알면서도 엄마가 뭘 해줄 수가 없어서 미안했다.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정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잘 견뎠다. 남자는 그래야 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님 댁을 나서며 정환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정환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고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후 정환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정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하얀색이었고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환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주제 넘은 일인 줄 압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부서를 옮겼고 예전 동료들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잠듭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준 것,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서연. 정환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끝난 관계였습니다. 한 달 후, 정화는 회사 후배의 소개로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후배가 워낙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진입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밝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정환은 그녀와 대화하는 게 편안했습니다. 정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와, 멋있네요. 저는 디자인 일 하는데 요즘 AI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래도 결국 사람의 감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위로가 되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소개팅은 생각보다 즐거웠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환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여유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환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환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벚꽃, 한강, 그리고 하늘.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정환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찾은 평화를, 혼자지만 온전한 자신을. 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이태원의 밤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지만 생동감 있는 소리였습니다. 정환은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서연도, 민준도, 그 모든 아픔도. 이제 남은 건 현재와 미래뿐이었습니다. 정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동료들과 웃고 퇴근 후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 쉴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정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남산을 넘어 이태원으로 불어왔습니다.
정화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환도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정환은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정환은 감사했습니다. 일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평범함도 모두 포함된 삶. 정환은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환은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봄은 짧았지만 여름이 왔고 가을이 올 것이며 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정환의 삶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송파의 그 아파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도, 민준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태원